빗방울이 천천히 내리는 오후 한 요양원 입구. 70대 어머니가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옆에는 말없이 서 있는 며느리. 나 여기 들어가면 손주는 언제 보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어머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미안함, 안도감,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지친 마음. 여러분은 이런 선택 앞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 그것이 정말 불효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숙 씨 72살.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온 지 8년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재미도 있었고 집안일을 하며 보람도 느꼈죠. 내가 도와줘야 애들이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무거운 빨래를 들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숨도 자주 가빠왔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주가 물으면 괜찮다,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며느리 박수진 씨는 워킹맘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그녀에게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에서 8시간 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기, 설거지, 빨래. 그리고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를 챙겨야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연함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 박민철 씨는 중간에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해하셨고 아내는 지쳐갔고 자신은 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하면서도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정숙 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으악! 비명 소리에 온 가족이 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삐끗했고 그 후로 거동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의 낙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전문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다음 날 그들은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좋은 곳, 병원 가까운 곳,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것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불효자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수진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국 며느리가 내쫓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솔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편해지고 싶어. 내 삶도 살고 싶어.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들은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첫 마디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용한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보내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요양원 시설이 괜찮대요. 병원도 가깝고 프로그램도 좋고. 민철 씨의 말이 이어졌지만 정숙 씨는 이미 그 첫 마디의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 이제 나를 보내려는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사이로 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민철 씨가 황급히 말했지만 정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키우던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나가고 저녁에는 아이 숙제 봐주고 밤늦게까지 옷 끼워주던 그때. 아들이 대학 갈 때는 학비 마련하려고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했었죠. 허리가 아파도 손이 튼튼해도 참았습니다. 내 자식 잘 키워야지 그 하나만 생각하며.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우리 아들 가정 이뤘네.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고 쓸모없어졌나.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봤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그 생활. 그 속에서 자신까지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결국 나는 짐이 된 거구나. 한편 거실에서 수진 씨와 민철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죠?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야 하는 건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민철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는 못해. 당신도 쓰러질 것 같고 엄마도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쩌나 늘 불안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멀쩡한 아들 며느리 있는데 요양원에 모신다고. 민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은 여전히 불효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방에만 계셨고 식사 때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민철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숙 씨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양원에는 많이 가져갈 수 없다던데.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 수진 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어머니께 상처만 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솔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 복잡한 감정들 마이너스 죄책감과 안도감,
미안함과 기대감 -이 뒤섞여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입소 전날 밤 정숙 씨는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다른 데 가서 지낼 거야. 거기서 할머니 돌봐주는 분들이 계셔서 더 편할 거래. 할머니 언제 와요? 막내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대. 그때 보자. 정숙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품에서 떠나는구나. 그날 밤 세 세대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입소날 아침 하늘은 흐렸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축축한 공기가 모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8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함께 식사하던 식탁, 자신이 자주 앉아 창밖을 보던 소파. 모든 것이 아쉬웠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가방 하나에 자신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철 씨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정숙 씨와 수진 씨가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요양원. 실버타운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시설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그저 낯선 곳일 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가는데 정숙 씨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입구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손주는 언제 보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여인의 목소리에서 그날따라 나이 듦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마다 올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올게요. 주말에? 그래.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계세요. 어머니 약도 제때 챙겨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나온대요. 그리고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으셔서 이야기 상대도 되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돼서. 어머니.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두 여인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들인 민철 씨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나와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벽에는 밝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2층 한쪽 방.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창문으로 햇살도 잘 들어오고 화장실도 바로 붙어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방은 아담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책상, 의자.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정숙 씨는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철 씨와 수진 씨는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정리했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우리 금방 올게요.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는 이제 가봐라. 애들도 돌봐야지. 어머니. 수진 씨가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자주 올게요. 맛있는 반찬도 갖다 드릴게요. 고맙다, 얘야. 너희는 건강하게 잘 지내라.
정숙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 복도를 걸어가는 며느리의 발걸음. 그것을 보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방문이 닫히고 정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주들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아, 할머니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니? 한편 차 안에 민철 씨와 수진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철 씨는 대답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실까?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아픔을 안고. 입소 첫날 밤 정숙 씨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살아갈 곳인가? 새벽 6시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식당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숙 씨는 빈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 누군가는 혼자 식사하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그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정숙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수진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도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지금 좀 쉬고 계셔. 주말에 우리가 가서 뵙자. 할머니 많이 보고 싶은데. 그 말에 수진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점심 드셨을까? 방은 따뜻할까? 외로워하시진 않으실까? 민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 먹을 때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계실 집인데 이제는 그 방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녁 무렵 민철 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거기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철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씩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오후 프로그램, 저녁 산책.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몸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해야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부담이 없으니 몸은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약도 제때 챙겨주고 혈압도 매일 재주고 아플 때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아들이 퇴근해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던 그 소리들. 그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첫 주말 약속대로 민철 씨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복도를 뛰어와 할머니 하고 안겼을 때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방 어디예요? 손주들과 함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 몇 시간이 정숙 씨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주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정숙 씨는 손을 흔들며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오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체조.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사시는 김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김할머니도 아들 내외와 살다가 요양원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 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애들한테 짐 안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공감이 갔습니다. 집에서는 수진 씨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니 확실히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주말에는 남편과 데이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어머니는 혼자. 민철 씨도 비슷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지만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가 조금씩 늙어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어느 날 정숙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이야. 여기서 지내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친구들도 생겼고 몸도 전보다 나아졌어.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없이도 괜찮으시다니. 그게 다행인데도 왠지 서운하네. 삶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함께 있으면 힘들고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멀어지면 걱정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모두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요양원에서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갔고 민철 씨 부부는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찾으니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반가워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철 씨 가족은 요양원 식당을 빌려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미역국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숙 씨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요양원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가족이 그립고 손주들과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립지만 이곳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편하게 살겠지. 그게 엄마로서는 다행이야. 민철 씨 부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시어머니를 만날 때 더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니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반가웠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올게요 하는 말도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민철 씨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매주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집에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부모님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보이는 것,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들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어느 날 요양원 상담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모든 가정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느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양원에 모신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이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뵐 때 죄책감이 아니라 설렘을 가지고 갑니다. 엄마,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재미있는 일 있으셨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정숙 씨도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냅니다. 다음 주말에는 손주들이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해야지. 그 기대감이 그녀에게 삶의 활력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주변의 시선, 스스로의 죄책감, 전통적 효의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며 어르신을 모시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 이제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고 핵가족이 일반적이며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효도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며느리는 일과 육아, 그리고 시부모 봉양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고 아들은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합니다. 요양원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곳. 물론 요양원이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시설에 따라 편차가 크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부담스러워서 귀찮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모셨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말합니다. 여기 와서 몸은 더 편해졌어. 그리고 애들 얼굴 보면 더 반가워. 매일 보면 당연한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더 소중해. 민철 씨도 말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여유가 생겨서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수진 씨는 말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매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니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어떤 가정에게는 집에서 모시는 것이 최선이고 어떤 가정에게는 요양원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모시려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효도입니다. 봄날 요양원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쁘죠? 그래, 참 예쁘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철 씨와 수진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효도는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모두 효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